오늘 아침에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다. 시골에 있는 조상 땅을 팔자는 말이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 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팔지 말라고 당부한 곳이었다. 조상 제사도 지내고 어릴 적 우리가 뛰놀던 들판이었다. 그런데 동생이 그 땅을 팔아서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자고 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며칠 전에도 그 땅에 다녀왔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아직도 논두렁길에 아버지가 심어놓은 감나무가 그대로 서 있었다. 감나무를 보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 땅은 네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곳이다. 절대 헐값에 넘기지 마라. 그런데 지금 동생은 그 땅을 팔아버리자고 한다. 동생의 말투는 단호했다. 아이들 학원비, 아내의 치료비, 전세 대출까지 겹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동생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조상 땅은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의미가 있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땅은 아버지의 유산이야.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동생은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옆에서 말했다. 여보, 요즘 세상에 땅을 지켜서 뭐해? 동생 사정도 이해해야지. 당신만 고집 부리면 가족이 다 등지게 돼. 아내의 말은 이해했지만 내 마음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머릿속에 아버지 얼굴과 동생 얼굴이 교차하며 번갈아 나타났다. 만약 내가 동생의 말을 거절하면 그는 원망을 품을 것이다. 반대로 팔아버리면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 두려웠다.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면 수군거릴 것이다. 우리 집안이 조상 땅을 팔아먹었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옳은 일일까? 그리고 이 갈등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와 조상 땅의 등기부 사본이 펼쳐져 있고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이 보인다. 남성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다음 날 나는 동생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시골 마을 어귀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동생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밥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했지만 우리는 젓가락조차 들지 못했다. 동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형, 솔직히 이제는 버틸 힘이 없어.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오고 애들은 학원비가 밀려서 눈치를 본다. 아내도 약값이 감당이 안 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동생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그의 절박함이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네가 그렇게 계획 없이 살았으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조상 땅은 내 빚 갚으라고 남겨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겠니? 내 말에 동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형은 자식 학원비도, 전세 대출도, 아내 병원비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지. 나는 죽을 지경이라고. 식당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다른 손님들이 곁눈질을 할 정도였다. 결국 동생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형, 나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을 팔 거야. 형이 반대하면 나 혼자라도 팔 방법을 찾을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다.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버렸고 기름이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차오르고 있었다. 이 갈등이 더 커지면 형제의 인연마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동생의 고통을 외면하기에는 피가 섞인 형제였고 그렇다고 땅을 내줄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자정이 넘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동생의 절규가 교차하며 내 머릿속을 괴롭혔다. 결국 새벽녘 나는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길을 달리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이 땅은 팔 수 없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논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나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든 아내, 학원비에 쫓기는 아이들, 독촉장에 시달리는 동생의 모습이 겹쳐졌다. 나는 논두렁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동생을 도와야 한다는 형제애가 서로 부딪히며 나를 찢어놓았다. 그때 마을 어르신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아이고, 이 땅은 참 귀한 땅이지.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땅 안 지켜. 다들 도시로 가고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지키냐고 하지. 어르신의 말은 날카로운 현실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이 땅은 저희 아버지의 피땀이 담긴 곳입니다. 쉽게 팔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은 알지. 하지만 형제가 갈라서면 더 큰 상처가 남는다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땅을 지키면 형제를 잃고 땅을 팔면 아버지를 잃는 것 같았다. 어느 쪽이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을 터였다. 며칠 뒤 동생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은행에서 집 경매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형,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어.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았어야지. 왜 항상 뒷수습을 나한테 떠넘기냐? 동생은 울먹이며 말했다. 형,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다시는 형 얼굴에 먹칠하는 일 안 할게. 우리 가족이 살려면 땅을 팔 수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순간 흔들렸다. 동생의 아이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다니던 모습, 내 무릎에 앉아 해맑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아내와 다시 얘기를 나눴다. 아내는 단호했다. 여보, 이제는 결정해야 해. 형제와 평생 원수가 될 거야? 땅은 다시 살 수 있어도 형제는 다시 얻을 수 없어. 당신만 고집 부리면 결국 둘 다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말은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울었다. 아버지의 유언, 가족의 생계, 형제의 인연이 삼각처럼 얽혀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만약 땅을 팔지 않는다면 동생 가족은 파탄 날 것이다. 그러나 팔아버리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논두렁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노여움도 기쁨도 아닌 그저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지켜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한참 동안 울었다. 이게 아버지의 진짜 뜻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늦은 밤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깊은 고민에 빠진 60대 남성의 모습.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비운 술병과 땅 서류가 놓여 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고독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른 아침 나는 다시 동생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서자마자 안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동생 아내의 병세가 심각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거실에는 약봉지가 가득했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교과서를 펼쳐놓은 채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내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동생은 초췌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형,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우리가 얼마나 막다른 길에 몰렸는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약해져 있었다. 나는 무거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땅을 팔면 우리 집안은 조상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동생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순간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동생을 바라봤다. 형제의 눈빛 속에서
서로 다른 절망이 부딪히고 있었다. 그때 동생 아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여보, 제발 다투지 말아요.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족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가 저런 말을 하는데 나는 대체 무엇을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었을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동생은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 무너져 내렸다. 집을 나서는 길에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팔거나 버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와 동생, 두 사람 모두를 영영 잃을 것이다. 좁은 아파트 거실, 50대 여성이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고 옆에는 약봉지가 쌓여있다. 6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서로 날카롭게 대치하며 서있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울먹이며 교과서를 붙잡고 있다. 가족의 절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 며칠 동안 나는 시골 땅 근처를 다시 찾아다녔다. 땅값을 확인하고 농사를 다시 지을 방법은 없는지, 임대나 대출로 돌파구를 만들 수 없는지 발을 동동 굴렀다. 농협에 들러 상담을 받기도 했다. 직원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농지를 담보로 일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 공동명의라면 동생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무거운 벽에 부딪혔다. 결국 동생과의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네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최근 정부에서 농촌 유유지를 활용해 임대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는 것이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동생에게도 숨통이 트일 터였다. 나는 곧장 자료를 찾아보았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규모 농지를 활용해 청년 창업농에게 임대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고 관리도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내 눈앞에 희망의 불빛이 스쳤다. 나는 곧장 동생을 찾아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형, 그런 건 너무 오래 걸려. 우리한텐 시간이 없어.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동생의 조급함을 이해했지만 그래도 조금만 버티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동생은 결국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번 위기를 그냥 넘기면 우리는 영영 파탄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나는 동생을 돕되 땅을 팔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시골 농협 사무실, 60대 남성이 직원 앞에 앉아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책상 위에는 차트와 서류가 펼쳐져 있고 남성의 얼굴에는 불안과 결심이 교차한다. 창밖으로는 논밭 풍경이 희미하게 보인다. 며칠 후 나는 은행을 직접 찾아갔다. 동생의 채무 상황을 확인하고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은행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가족이 대신 상환 의사를 밝히면 일정 부분 유예가 가능합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노후 자금을 끌어모았다. 몇 년간 모아둔 연금 일부와 적금을 해약해 동생의 빚 일부를 막았다. 그날 밤 동생은 울면서 내 손을 붙잡았다. 형,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내 노후가 위험해진 대신 동생의 숨통은 조금 트였을 뿐이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이장과 몇몇 이웃들이 땅 문제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형제가 결국 땅을 팔 거라더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그 땅은 팔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흔들렸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다.
초췌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내 가족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었다. 아내는 내게 물었다. 여보, 이게 정말 최선이야? 당신이 그렇게 다 희생하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직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동생의 삶을 구하면서도 땅을 지키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국 아버지와 아내, 동생 모두에게 죄인이 될 것이다. 은행 창구에서 60대 남성이 창백한 얼굴로 서류에 서명하고 있는 장면. 옆에는 동생이 울먹이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은행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있고 책상 위에는 적금 해약 서류와 채무 문서가 놓여 있다. 시간은 흘렀고 결국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결과가 나왔다. 땅을 청년 농부에게 임대해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동생을 불러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서류를 확인한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형, 이게 진짜 가능하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만 버티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 동생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다. 형, 미안해. 그동안 욕심부리고 화낸 거 다 후회해. 형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이미 무너졌을 거야. 나는 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괜찮다. 우리 형제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 고집 덕분에 결국 다 살았네. 나도 이제는 이해해. 당신이 땅을 지키려는 마음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는 걸. 그 순간 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졌다. 그 집은 결국 땅을 지키면서도 해결했대. 사람들은 나를 다시 보며 존중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땅을 지킨 것보다도 형제와 가족의 인연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러웠다. 밤이 깊어가던 순간 나는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가득했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결국 사람입니다. 내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밤하늘이 반짝이는 시골 논두렁. 60대 남성이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고 배경에는 어두운 논밭과 별빛이 어우러져 고요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며칠 뒤 동생 집에 다시 들렀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아내의 얼굴에도 조금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동생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형 말대로 땅은 지키고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 형 덕분이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교훈이 뚜렷이 새겨졌다. 첫째, 위기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 셋째, 전통과 현재를 이어주는 방법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깨닫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값은 충분히 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고 동생 가족을 지켜냈으며 내 가정도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서 가족 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우리 형제,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액자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다. 들판에서는 다시 농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확신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가족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